이제 대쉬 다이어트라고, 이거는 칼로리를 조금 제한해서 시행을 한다면 6개월에 빼는 거야. 거기서 더 적게 먹으면 체중이 더 잘 빠질 것 같지만. 안녕하세요. 은고형 윤상민.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뭐예요? 이전 영상을 보니까 다 나보고 구구대장이래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구구대장이 뭔지 엄청 그거 찾아봤는데 보고 찾아봤지 우리는. 대박이야. 진짜 비슷해. 저도 놀랐습니다. 아는 형님의, 아는 친척의, 아는 의사요. 내가 살 빼면 이거 안 한다. 최근에 너무 살이 많이 쪄서 내가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하는데, 오늘은 이 살찌는 거, 비만과 항문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비만한 사람에서 이제 항문 질환이 조금 증가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BMI라고 하죠. 보통 키랑 체중을 가지고 체질량 지수를 재서 25 미만인 게 정상이고 25 이상이 되면 과체중이라고 하고 30 이상이 되면 비만이라고 하고요. 저 30 이상에서는 이제 병들이 생길 수도 있어서 병적 비만이라고도 하는데, 관상동맥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많이들 알고 있는 만성 질환들이 적게는 한 1.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더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비만과 항문 질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병태생리가 밝혀져 있는 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BMI가 25 이상, 그러니까 과체중인 사람들에서 항문 질환이 조금 증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과체중이다 보면 이제 복부 비만이 같이 오는데, 남자 성인 같은 경우는 복부 둘레가 90cm 이상이 되면 이제 복부 비만이고, 여자들은 85cm 이상인 경우가 이제 복부 비만에 해당합니다. 복부 비만이 있고 과체중이 있고, 자꾸 내 몸으로 하니까 너무 좀 그런데 옆에 딴 데 할 데가 없네? 과체중이 있고 복부 비만이 있으면, 그럼 이 복부가 비만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에 복강 내 압력이 올라가면서 혈관들의 압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항문 쪽에 있는 정맥도 피가 쏠리고 몰리면서 더 치질이 악화될 수 있는 거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크면 엉덩이 쪽이 얼마나 눌리겠어요, 오래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항문 주변 근육도 더 눌리고 그쪽에 더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서 치질 같은 병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비만이 있으면 지방세포들이 몸의 전신에 여러 군데 많이 분포하게 되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지방세포가 염증성 물질들을 분비를 해서 곳곳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문 주변에서도 지방이 많이 쌓이면 그런 염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체중인 사람들은 고지방, 고탄수화물, 단짠, 달고 짠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식이섬유를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식이섬유를 안 먹다 보면 장내 이제 유산균들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변비 같은 것들이 더 잘 생기게 되는 거고, 변비가 더 잘 생기면 딱딱한 변이 항문으로 나오면서 항문에 상처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걸 치열이라고 하죠. 치열이 반복되고 변이 자꾸 항문 쪽을 자극하면 치액도 더 자주 생길 수 있는 거고. 변비가 되니까 힘을 더 주니까 그렇죠. 더 심해지겠죠. 네. 그런 요인으로 비만해서 이제 항문 질환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고지방식을 많이 먹어서 설사를 많이 해서. 그렇지. 안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설사가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항문을 자극해서 항문 질환이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몸이 이렇게 많이 커지다 보면 신체 활동이 많이 감소하게 되니까 오랫동안 앉아있고, 이런 습관들이 치질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음주나 흡연도 같이 동반하게 되면 항문 질환이 더 잘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비만뿐 아니라 정반대로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도 몸은 빼빼 말라지겠지만 항문 질환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면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량을 줄이게 되고, 그러니까 변이 잘 안 만들어져 변의 양이 적어질 것이고, 수분 섭취도 줄어드니까 변이 단단해지고, 식이섬유 같은 걸 균형 있게 먹지 않으니까 변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 그게 이제 변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몸이 이만한 사람뿐 아니라 많이 안 먹고 다이어트하는 사람들도 항문 질환이 생길 수 있게 돼요. 다이어트를 비만 환자가 할 때는 적절한 식이요법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도 당연히 이런 식이요법이 필요하지만 항문 질환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비만 환자에서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 제일 첫째는 체중 감량의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야 내가 이걸 이루려고 노력을 할 테니, 이 목표가 너무 비현실적이어도 노력을 안 할 거고, 실패하면 오히려 좌절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기의 체중 감량 목표로서 제일 적정한 정도는 원래 체중의 5%에서 7% 정도를 감량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5% 정도 이상의 체중만 감량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만성질환이나 항문질환 같은 것들의 발생 위험을 훨씬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여자보다 더 적으니까 제지방률이라고 하죠. 지방을 제한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나머지 이 몸에서 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에너지 소비가 높기 때문에 여자분들보다 더 쉽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고요. 노인에서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데 속도가 더딜 수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워낙에 기본으로 쓰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그만큼 쌓이는 칼로리가 많다는 거네요. 노인 같은 경우에. 많이 먹으면 많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나이를 10살 먹을 때마다 기초대사량이 한 2% 정도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의 성인이 1kg 정도의 체중을 유지하는데 하루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이 22kcal 정도라고 해요. 80kg 정도 되면 한 1800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이요법은 열량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시작하고 원래 내가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기초 대사량에서 500kcal 정도를 하루에 덜 먹으면 일주일에 한 500g 정도씩 빠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쉽게 딱 맞춰 생각하면 대충 70kg면 1500. 1500이니까 하루에 1000칼로리 먹으면 되네요. 체중을 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체중을 빼다 보면 초반엔 체중이 잘 빠져요. 근데 이런 체중 감소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가 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몸의 전신 체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지방률이라고 하죠. 그게 줄어들면 기초대사량 자체가 몸에서 줄어들면서 체중 감소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추가적인 칼로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운동을 해서 칼로리 소비를 늘리는 게 체중 감량에 필요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그러니까 체중이 떨어지면 칼로리 소모가 얼마나 줄어드느냐를 얘기해 주는 건데 한 10% 정도 체중이 쪘을 때는 몸의 기초 대사량이 한 500칼로리 정도 늘어난대요. 근데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한 10% 정도 체중을 감량했다. 그러면 원래 내 몸에서 쓰던 기초 대사량보다 300kcal 정도가 덜 쓰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운동을 해서 체중을 더 빼거나 그만큼 덜 먹거나 이래야 이제 체중 감량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식이는 줄이고 사용은 많아지게 하면 그렇죠. 살은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사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하루에 총 먹는 양이 1000칼로리 미만으로만 먹게 되면 잘 체중이 안 빠지는 보통 사람들도 다 체중 감소는 일단은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적게 먹으면 체중이 더 잘 빠질 것 같지만 하루에 400kcal만 먹었다. 800kcal 먹은 거랑 비교했을 때 체중 감소가 더 있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너무 안 먹어버리면 내 몸이 기초대사량을 그만큼 더 줄여버리는 거예요. 버티는 모드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몸이 버티는 경고를 거지. 받은 거네요. 나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고관에 이렇게 걸어 잡는 네. 그런 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식단을 할 때 최소 칼로리는 한 800칼로리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고 식단을 구성할 때 사람에 따라서 한 800칼로리에서 1200칼로리 정도로 식단을 구성하는 게 조금 안정적일 수 있고요. 비만의 식이요법으로 가장 그나마 추천이 되는 것들은 어떤 특정 영양소만 이렇게 강조하거나 그것만 줄이는 게 아니라 영양소들이 균형이 잡혀 있는데 칼로리만 낮춰놓은 식단들 이런 것들이 더 추천이 되긴 합니다. 이제 대쉬 다이어트라고 이거는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안이 됐던 식이요법이고 이 대쉬 다이어트를 칼로리를 조금 제한해서 시행을 한다면 6개월에 6kg를 빼는 거예요. 한 달에 1kg 정도씩을 뺄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막 많이 빠지는 건 아니군요. 많이 빠지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회복된다 그러죠. 요요가 온다 그러죠. 대쉬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평범하게 먹는 식사보다 인스턴트 음식에 많은 불포화 지방이나 지방의 총량 자체를 낮추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식이섬유, 몸에 좋은 단백질 섭취를 늘린 식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쉬 다이어트의 1일 목표를 정할 수 있고 주간 목표를 정할 수 있는데요. 통 곡물을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 먹는 거, 과일 같은 경우도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푸른 잎, 채소 같은 야채도 하루에 4번에서 5번, 유제품들,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같은 것들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섭취하고 살코기, 닭 칠면조 이런 가금류들,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류, 해산물들 하루에 6번까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하고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같은 식물성 오일 같은 것도 하루에 2, 3회 정도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대쉬 다이어트의 이제 이게 형식인 거고 요 정도 횟수를 먹으면 하루에 한 2000kcal가 되는 거고 여기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내가 목표로 설정한 칼로리에 맞춰서 저 횟수를 그 비율만큼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하루에 1000칼로리라고 하면 4회에서 5회 된 거를 하루에 2끼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네. 과일, 야채를 각 끼니마다 먹고 유제품을 한 번 정도 먹고 그렇죠. 그러면 샐러드를 해서 먹어도 괜찮네요. 거기다가 통곡물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그렇게 해서 먹어도 되죠. 기본적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니까 이를 통해서 체중 감량이 되면 여러 가지 만성 질환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늘 보는 항문 질환도 예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포화지방보다는 단일 불포화지방 함량이 많고 와인 같은 걸로 적당히 알코올도 섭취를 나 해줄 이게 수 마음에 있고 들어요. 야채나 과일, 콩, 견과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식단이 되고요. 거기에도 역시나 대시처럼 치즈 같은 우유 같은 유제품들도 적당히 먹게 되고 양 식단에 다 이제 공통점이 육류 섭취. 붉은 육류는 상대적으로 먹지 않게끔 차라리 가금류, 닭고기 같은 이런 것들을 그거나 먹게 생선 쪽을 네, 더 네. 먹이는 거고 곡류는 통곡물 같은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걸 쓰는 거고 오늘 말씀드린 건 비만과 관련해서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운동 같은 거에서 칼로리를 소비를 많이 하는 거 그런 방법도 같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요. 먹는 거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그 행동 패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고 수정했으면 그걸 유지하는 걸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단들 명분의 항문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과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